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는 회사명이 좀 바뀌었죠. 지금 인포유엔 컴퍼니라고 좀 되어 있고요. 제가 이직을 또 한 건 아닙니다. 엑시포 CNS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다이나믹스 ERP하고 CRM을 좀 주력으로 했던 회사인데요. 지금 전략적으로 클라우드 쪽에 좀 딥다이브 하기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 관계사 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시포 CNS 안에 있었던 그 클라우드 사업 본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포앤 컴퍼니로 관계사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인포유앤 컴퍼니에 대한 회사 소개 간략히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 오늘 주제인 뭐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예전에 제가 지금 오늘 파트너사 분들이랑 같이 좀 했던 것들은 공공시장에서 사실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애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좀 드라이브를 했었었는데요. 뭐 사실 지금도 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분야를 따져보면 빅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보통 이제 BI 사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파워 BI 관련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장 좀 크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연계되어 있는 밑에 보이시는 머신러닝 사업이라고 해서 뭐 알파고 생각하시면 되죠. 머신러닝, 딥러닝 하면은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뭔가 다 해줄 것 같은 이제 뭐 자동화 될 것 같은 뭔가 그러한 컨셉의 사업들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저희가 많이 합니다. 홀로렌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홀로렌즈 2에 대한 것들도 같이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주제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파워 플랫폼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그 스쿠의 큰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제품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모아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젠다고요. 오늘 아젠다는 제가 이렇게 크게 대주제를 3개 정도 잡아봤습니다. 시간은 뭐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줄여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주셔서 1시간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좀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렌디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서두에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플랫폼 들어는 봤는데 이게 뭔지 아마 좀 모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시장 쪽에는 많이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그럼 어디가 파워 플랫폼을 도입을 했는데 고객사가 어딘데? 라는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레퍼런스 그리고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약 한 3년 좀 넘게 드라이브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로드맵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제시드리는 형태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 건데요. 굉장히 좀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뭐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뭐 공공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다, AI다, 뭐 머신러닝이다, 뭐 IoT다, 기타 등등 굉장히 트렌디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기업에서 혁신을 좀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 이제 이러한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좀 약간 정리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키백과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해서 굉장히 좀 길게 적혀 있더라고요. 다 읽어보시면 좋기는 한데 괜히 더 헷갈리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한 부분은 기업들이 새롭고 빠르게 그리고 자주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좀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ERP나 CRM이나 뭐 전표 처리하는 거나 내부에서 쓰는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들, LOB라고 하는데요. 라인 오브 비즈니스라고 해서 ERP, CRM,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LOB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LOB 환경들을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혁신하는 과정, 그래서 뭔가 더 나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뭐 영업도 하고 프리세일즈 해가면서 느꼈던 것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도입을 할까? 어떠한 상황일 때 DT를 좀 축약을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DT를 도입을 할까라고 봤을 때 제가 정리했던 건 한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왼쪽 상단에 벤치마킹이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벤치마킹은 잘 아시겠지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혁신적인 기업, 저희가 좀 막연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에 있는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뭔가 창조적이고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혁신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시레벨이나 그 임원진 입장에서 또는 CEO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하던 방식들도 뭐 편하기는 하고 잘 돌아가긴 하지만 뭔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더 커다란 회사들,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혁신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기술들을 도입을 하면 우리도 같이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벤치마킹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막연하게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좋다 좋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는 될 것 같고, 다만 우리에 맞게끔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컴페티션입니다. 경쟁이죠, 경쟁.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하는 CSP 파트너사이지만 뭐 저희도 등수가 있을 거잖아요. 1등이 있을 거고 2등이 있을 거고 3등이 있을 거고 기타 등등 쭉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등이랑 2등이라는 기업으로 봤을 때 파트너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등인데 1등 하는 회사가 뭔가 DT 한다라면서 이것저것 도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지? 우리가 저것 때문에 지금 지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경쟁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탑3 안에 든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경쟁 차원에서 옆에가 도입하면 우리도 도입하고 약간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약간 그러한 관점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팅을 해보면 막연하게 그냥 DT 해야 되니까 위에서 혁신팀에서 하라고 했어요. CEO 분이 하라고 했어요. 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옆에 있는 기업이 한다라고 임원분들이 들어서 우리도 하라고 탑다운으로 내려왔다 하는 경우들 이제 경쟁적인 부분이죠.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기술 혁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순수하게 우리가 연구소예요. 그리고 대표분 혹은 기관에 있는 센터장님이 기관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센터장, 장이라고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이 엔지니어나 개발자 출신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창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특정 공기업이나 기관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셨을 때 당연히 기술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DT를 추진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접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 라고 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에서 1번이거나 2번이거나 3번,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흘러갔고요. 가장 좀 도입이 빨리 되는 경우는 컴페티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 동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매출이 나올 것 같아. 보통 이제 C레벨이나 대표님들 아니면 센터장님들이 굉장히 그런 갈증들이 많으시거든요. 뭐 심리적인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좀 도입이 빨라지셨던 것 같고, 뭐 영업적인 관점에서는 벤치마킹, 뭐 옆에서 이런 거 한대요. 한번 해보시죠. 라고 제안해 보시는 이제 그런 포인트도 한 가지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정말로 밸류 세일즈 하시는 거죠. 기술로 드라이브 하셔가지고 애저가 좋아요. M365가 좋아요. 오늘 말씀드릴 파워 플랫폼이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 혁신을 제안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안을 하시고 흐름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께서 동영상을 좀 준비했던 것을 한번 잠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술을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고객을 인게이지 해야 된다. 문자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거의 끝났습니다. 굉장히 포부가 크시죠? 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할, 네,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요거를 좀 장표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DT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스터머 인게이지라고 해서 고객을 갖다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옵티마이즈 오퍼레이션. 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최적화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A, B, C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불필요한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이 한 가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트랜스폼 프로덕이니까 제품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러한 관점이고요. 마지막은 인파워 인플로이라고 해서 내부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각각에 대한 니즈들을 충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로 매핑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파워 플랫폼에 좀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오버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있는 마크는 파워 앱스라고 하는 제품의 마크입니다. 그래서 파워 앱스 로고를 좀 넣어놨는데요. 인게이지 커스터머라고 해서 고객에 대한 여러 가지 접점들, 뭐 입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뭐 값들을 CRM에 입력하시는 것처럼 입력을 하시고 뭐 이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DB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RPI 관점에서 좀 자동화도 해야 되고 약간 이러한 관점이 파워 앱스 그리고 옆에 있는 옵티마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운영에 대한 최적화. 이건 파워 오토메이트 부분인데요. 뭐 쉽게 이해하시면 RPA로 보시면 돼요. RPA가 여러 가지 로봇에 대한 자동화 업무잖아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학창 시절에 아마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리니지라고 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 아이템을 줍는 그 반복적인 작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개발자가 약간 그 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줍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개발을 해내서 약간 핵처럼 게임 내에서 썼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화면을 녹화해가지고 레코딩을 하고 그 반복적인 작업들을 코딩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조금 유사합니다. RPA는. 화면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 뭐 특정 URL에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로그인 하시고, 뭐 특정 메뉴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을 다운로드 해야 되고, 그건 어떤 폴더에 받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단순하지만 계속해서 해야 되면 이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동화하는 거, 레코딩에서 자동화하는 걸 RPA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레코딩이 아니라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DPA라고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DPA는 이제 디지털에 대한 프로세스 자동화인데요. DPA 같은 경우에는 보시 필요 없어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PC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그런 루틴한 작업들인데요. DPA라고 하는 거는 그냥 클라우드 상에서 PC가 꺼져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이제 DPA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RPA와 DPA를 통한 운영에 대한 최적화,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하는 제품이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트랜스폼 프로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품에 대한 변화 부분이에요. 지금 아이콘 보시면은 예전에 한 2년 전, 뭐 지금도 좀 약간 지금은 좀 소강 상태긴 하지만 챗봇이 굉장히 좀 핫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지금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PVA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파워 앱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파워, 인플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내부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파워 BI 사업을 굉장히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파워 BI 사업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나뉩니다. 첫 번째는 EIS라고 하는 기존의 BI 대시보드를 경영진을 위한 보고서 형태로 해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해서 계속해서 좀 보여주긴 하지만 뭐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만 그 중간 과정들이 너무 좀 불필요하거나 힘든 작업들이 많습니다. 엑셀을 취합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필터 걸어서 피벗 테이블 돌려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표값을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옮겨야 되고 파워포인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또 지워야 되고 디자인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며칠 걸린 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시죠.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도 걸리는 게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 작업들을 자동화하자라고 하는 게 파워 BI를 통한 보고서 자동화입니다. 이게 이제 EIS 관점, 경영진, C레벨 분들을 위해서 레포팅하기 위한 툴로 파워 BI를 도입하시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BI 쪽에서는 트렌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셀프 BI예요. 옛날에는 저희 같은 개발사나 아니면 IT 부서 혹은 전산 부서에서 뭔가 DB를 도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각하고 하는 것들도 IT 팀에서 담당을 했었거든요. 혹은 저희 같은 파트너사에서 직접 ISV 벤더에서 개발을 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이러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BI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직접 입맛대로 가공하셔가지고 바로 셀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 식당에 가면 요즘에 식당 잘 못 가죠. 식당에 가면 셀프 서비스로 물 가져오시는 것처럼 그냥 필요하면 물 드시면 되고요. 반찬이 필요하시면 셀프로 반찬 가져오셔서 드시면 되는 거고 이제 뭐 샐러드가 필요하시면 샐러드 가져오시는 거고 이러한 것처럼 직접 입맛에 맞는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셀프 BI라고 하는데요. 셀프 BI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툴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파워 BI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묶어서 저희는 파워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파워 플랫폼은 잘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제품 안에 있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안에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오피스 365도 있고요. AIP라고 하는 보안 관련된 것도 있고 EMS라고 해서 뭐 RMS, DLP 같은 그런 보안 기능들도 있고 인춘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제품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그리고 파워 BI. 조금 이름이 길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묶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플랫폼이 이제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아키텍처를 좀 넣어놨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칠판에 가장 그 밑단 플랫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오피스 365를 넣어놨습니다.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가 있는 거고요. 쭉 줄이 가 있고 그 위에 보시면은 뭐 기술적인 게 있어요. 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릴 거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설명드린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BI,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LOB라고 해서 라인 오브 비즈니스, 뭐 CRM이든 ERP든 내부에서 쓰는 전자결제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인하우스 개발된 그런 개발 제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앱들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 그게 이제 위에 애플리케이션 단에 있는 거고요. 그 밑에서 연결을 해주고 뭔가 개발도 해주고 보여주기도 하고 채팅도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느낌만 잠깐 좀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쭉 이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 플랫폼 개념 먼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용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DPA 환경을 구현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DT를 가능하게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플랫폼이다 라고 조금 길지만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플랫폼이고요. DPA나 RPA 같은 것들도 접목을 하실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DT를 이루기 위한 자동화 플랫폼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파워 BI입니다. 한 줄로 제가 요약을 좀 더 해놨는데요. 파워 BI는 경영 분석 보고서 혹은 셀프 BI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파워 앱스 같은 경우는 업무 어플리케이션 구현, 모바일 앱 구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웹앱이 될 수도 있고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미 뭐 웹 개발하는 데도 많고 모바일 앱 개발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왜 파워 플랫폼을 써야 할까? 일단은 개발하는 그 코드 자체가 굉장히
짧고 쉽습니다. 로우 코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하드 코딩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쭉 하드 코딩 해가지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쭉 검증을 거쳐가지고 런칭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약간 스크립트 같이 생겼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처럼 일부 스크립트 소스를 약간의 로우 코드만 가미를 해서 이따 제가 잠깐 데모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이렇게 다 그리시고 중간에 필요한 부분만 잠깐 삽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앱을 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파워 앱스인 거고요. 그 다음으로 파워 오토메이트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해서 RPA라고 부르죠, 보통. 그래서 로봇에 대한 부분, 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에서 RPA라고 부르는데 그냥 자동화를 위해서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말씀드린 챗봇이고요. 그 밑에 있는 기술에 대한 용어들은 제가 짧게만 언급을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BI 먼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BI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BI라고 하면은 엑셀을 갖다가 그냥 예쁘게 보고서로 보여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뭐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엑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내에서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있으세요. SQL이실 수도 있고, 오라클이실 수도 있고, SAP이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오픈소스면 뭐 포스트그레, 뭐 MySQL 기타 등등 너무 많은 DB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 뽑아내서 보고 싶어 하는 니즈는 당연히 있습니다. 모든 임원진이나 경영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고, 우리가 기존에 10년치든 50년치든 DB를 축적을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싶은 니즈가 없는 기업은 또는 기관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 BI 시각화 툴이다, 도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뭐 제가 말씀은 열심히 드렸지만 실제로 보기 전엔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좀 빨리 감기를 좀 해놨습니다. 저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파워 BI 보고서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필드라고 해서 엑셀이나 DB에 있는 것들을 쭉 읽어왔고요. 뭐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변경하면 보고서가 알아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동적 필터링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 클릭하면 다른 보고서도 연계적으로 해서 다 바뀝니다. 다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사이즈 조절도 하고 마치 파워포인트나 엑셀 만지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BI 시각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 이제 모델링 하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간의 연결성을 증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파워 BI였습니다. 파워 BI가 이제 뭔지는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가장 좀 크게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 앱스는 제가 좀 전에 모바일 앱이다, 웹 앱이다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로우 코드 기반의 비즈니스 앱 개발 솔루션이다라고 한 줄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은 로우 코드입니다. 모바일 앱이나 웹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랭귀지, 뭐 개발 언어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개발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로우 코드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IT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요. 엔지니어나 개발자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교육만 좀 받으시고 레벨이 좀 올라오시게 되면 실무자가 직접 본인이 원하는 앱들, 업무에 맞는 프로세스들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앱을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BI를 셀프 BI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셀프 BI처럼 셀프 앱스를 개발하고 있는 약간 이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로우 코드 기반이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고생산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왜 생산성 이야기를 드리냐면 모바일 앱 하나만 개발하려면 외주 맡겨야 돼요. 개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유지 보수를 또 맡겨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비용은 나갈 거고, 뭐 근데 저희 같은 수행 업체들이 업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본업에 대한 것들은 뭐 그 해당 업을 뭐 10년이든 50년 해온 그 고객사에서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즈니스 플로우나 여러 가지 업에 대한 이해들, 인더스트리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경험들은 고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죠. 그러면 실무자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만 조금 올라와서 직접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하고 저희가 뭐 계속해서 RFP나 RFI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신 수행을 해준 결과하고 어떤 게 퀄리티가 더 높을까요? 물론 디자인이나 이런 건 저희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기업 내에서 봤을 때 혹은 기관 내에서 봤을 때는 내부에서 있는 분이 개발한 게 가장 와닿을 거고 임팩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파워 앱을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또 파워 앱스에 대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빨리 감기니까 그냥 감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파워 앱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파워 BI처럼 뭘 계속 막 만지죠. 왼쪽에 트리뷰라고 해서 이것저것 뭐 테이블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눌러가지고 그냥 값을 막 체크를 해요. 그리고 상태 값들 같은 것들 막 애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속성 값들 입력을 하고 버튼도 이게 다 그린 겁니다. 마치 그 파워포인트에서 표 그리기나 도형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아웃이나 디자인 UI, UX를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 안에서 이 기능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하는 액션에 대한 값들을 로우 코드를 통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굉장히 좀 빨리 넘어갔는데 쭉쭉쭉쭉쭉쭉 눈에 보시면서 할 수가 있어요. 보통 개발자 하면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 외계어 같은 것들 막 써가지고 아 이거 뭐 코딩 했으니까 이제 디코딩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인코딩, 디코딩 같은 것들을 하고 검증하고 뭐 테스트베드로 구현하고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인데 좀 전에 보셨던 것들은 뭔가 실체가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 좀 올라오시면 쉽게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오토메이트고요. 파워 오토메이트는 제가 자동화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긴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마치 이렇게 순서도 나열한 것처럼 뭐 yes or no죠. 쭉 내려가서 파워 앱스를 실행을 하고 엑셀을 호출한 다음에 뭐 트리거를 걸어서 트리거는 방아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탄을 쏜다라는 의미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게. 그래서 트리거를 해서 yes일 때는 왼쪽, no일 때는 오른쪽, 그리고 yes여도 뭔가 하나의 옵션 값을 줘서 워크플로우를 태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플로우를 태우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파워 오토메이트 이렇게 쓰는 겁니다. M365 안에 파워 오토메이트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기하실 수가 있어요. 앱스를 누르고 지금 보시면은 메일, 샌드 이메일이니까 메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받는 사람 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엔 제목이나 본문, 그리고 보낸 사람, 뭐 참조, 그리고 뭐 수문 참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값들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전에 파워 앱스 보여드렸었죠. 파워 앱스에 이렇게 한 줄만 써주면 돼요. run 해서 메일 주소 써주시고 거기에 대한 값들 알림 메일이라고 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을 뭐 통화 이거는 그냥 설명 써주는 거니까 좀 길긴 하지만 무시하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run이라고 하는 명령 하나죠 지금. 그래서 로우 코드라고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파워 앱스 실행을 해보면 손쉽게 메일을 보내는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메일이 날라오는 이런 플로우입니다.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지금 두 가지 콤비네이션을 보신 거고요. 파워 앱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고 UI, UX 개발을 하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 DB와의 연결, 그리고 뭐 오피스 365 안에 있는 메일에서 알림을 날려준다든지 혹은 팀즈에서 호출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들은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챗봇인데요. 기존에 여러 가지 그 챗봇 솔루션들을 제가 몇 년 전에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미 챗봇이 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공기관에서도 챗봇에 대해서 특히 뭐 그 도지사님 혹은 시장님들이 공약으로 걸었을 때, 그러면 뭐 챗봇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헬프데스크들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약간 그러한 컨셉이고요. 챗봇을 정의하면 대화형 응대 로봇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챗봇이 모든 업무를 대체하지 못해요. 이건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콜센터 직원입니다. 가정을 해보면 그럼 모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챗봇이 그걸 전부 다 대응하지 못합니다. 챗봇은 FAQ에 대한 것을 원스텝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스텝에서 페이지 1에서 한번 필터링을 해주고 검증을 해주는 보조수단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AI가 약간 접목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PVA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게 되면 뭘 하냐면 형태소 분석이라는 것을 하고요. 애저에 있는 루이스 엔진이라고 하는 뭐 용어는 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용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FAQ 리스트가 쭉 있고 민원 대응 매뉴얼이라고 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퀘스천 앤 앤서리 다 있습니다. 즉, 그뭐 PDF 파일이어도 좋고 뭐 CSV나 엑셀이어도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챗봇에다 입력을 해놓고 그냥 구현을 해요. 그러면 FM대로 거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죠. A라고 하는 상황일 때는 B라고 답변을 해야 되고, C라는 상황일 때는 D라고 하고, D일 때는 다시 A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좀 단조로운 패턴만 일단 페이지 1에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페이지 2, 아까 말씀드린 루이스 엔진이나 AI를 접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A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만들어주고 더 뽑아줘요, 알아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게 단어하고 문장을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A라고 했을 때, B라고 했을 때, C라고 했을 때를 예상을 해서 뽑아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트리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쭉쭉쭉쭉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처음에 100개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이게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0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을 하느냐? 아닙니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챗봇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 2다, 페이지 3다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한 형태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페이지 2나 페이지 3로 가더라도 분명히 사람이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헬프데스크 창구죠. 그냥 뭐 몇 번으로 연락을 하세요. 결국엔 사람한테 돌려요, 챗봇도. 이제 그러한 형태로 해서 루틴하게 돌아가는 게 PVA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잠깐 좀 동영상 보시. 네, 책 보시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SNS 같은 형태도 많이 보이고요. 페이스북도 보이고 슬랙이나 팀즈, 파워앱스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이쪽에 파워 오토메이트 아까 설명드린 거 비슷하게 생겼죠. 저렇게 쭉쭉 풀어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 쓰시면 이렇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 네, 이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 좀 깊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퀵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데이터 커넥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데이터 커넥터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가능합니다. 뭐 말이 되게 어렵죠.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다가 뭔 얘기지? 라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데이터 통합을 하려면 조금 예를 들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엑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를. 물론 그 로컬에 있는 자기 그 본인 노트북이나 뭐 로컬 PC에 있는 엑셀 파일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CRM이나 ERP에서 뽑아낸 데이터 혹은 홈페이지 상에서 뽑아낸 데이터, 그룹웨어에서 뽑아낸 데이터,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아서 뭔가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든지 BI를 구현해야 된다든지 할 때 커넥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엑셀이야 그냥 MS 거니까 끌어오면 돼요. 근데 셉일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AP. SAP는 좀 기술적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버전에 따라서 커넥터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RFC라고 하는 별도의 개발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땡겨올 수 있는 하나의 다리,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개발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거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SAP도 마찬가지고 뭐 MS SQL, 뭐 포스트그레나 MySQL, 뭐 기타, 애저나 AWS 기타 등등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손쉽게 끌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다 개발을 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겠죠.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커넥터라고 하는 걸 제공함으로써 연결을 쉽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파워 플랫폼 내에는 이게 좀 옛날 자료라서 그런데 아마 230개 훨씬 넘을 거고요. 230개 이상의 커넥터들이 이미 빌트인,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각 벤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호환성 테스트를 하면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SAP나 오라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오라클이나 SAP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커넥터를 개발을 했고 그 커넥터가 파워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벤더들이 어찌 보면 약간 MOU처럼 그런 형태로 협업을 하면서 쉽게 개발이 필요 없게끔 연결을 해놓은 게 커넥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파워 플랫폼 안에는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파워 앱스 포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반응형 웹사이트, 홈페이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피스 365에도 쉐어포인트 있는데 거기에도 뭐 커뮤니티 사이트나 팀 사이트 만들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얘는 뭐가 다르냐 하면 쉐어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제약적이기도 하죠. 근데 UI나 UX에 있어서 커스터마이징이 안 된다라는 게 좀 약간 제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파워앱스 포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응형 웹, 요즘에 뭐 HTML5라고 해서 모바일을 세로로 보거나 가로로 보거나 여러 가지 디자인 안 깨지고 쉽게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복잡한 코딩 과정 없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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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고 템플릿 갖다 쓰고 하면서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파워 앱스 포탈을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AI 빌더. 뭐 앞에 AI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AI 하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파워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전문가용 AI 툴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왜 비전문가용이라고 했냐면 기능이 일단 좀 제약적이긴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제약적이게 만들어 놨냐면 쉽게 쓰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보통 AI하고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막연하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뭐 개발자, 전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두루두루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경험도 있으셔야 되고 업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코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 분을 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AI를 쓰실 수 있게끔 파워 플랫폼 안에 넣어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설명드려도 좀 헷갈리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AI 빌더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조금 이따가 고객 사례 설명드릴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먼 데이터 서비스.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클라우드 DB예요. 파워 플랫폼 내에서 가지고 있는 SQL 서버 같은 DB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예전에 아마 액세스라고 하는 제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피스 안에 있죠. 오피스 제품군 중에 액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뭐 엔티티 값도 있고 뭐 약간 엑셀 전 단계처럼 생겼어요. 그걸로 막 DB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라인업이 쭉쭉쭉쭉 개발되고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지금은 클라우드 버전의 액세스가 CDS구나 라고 봐주시면 일단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CDS는 커먼 데이터 서비스, 공통 데이터 서비스 약자인데요. 최근에는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365를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바꾼 것처럼 CDS도 지금은 데이터 웨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고요. 바로 그 전에는 데이터 플렉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이름이 불렸었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이제 정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워 플랫폼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표에서 표현을 한 거는 파워 앱스, 파워 BI,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연계를 하고 자연스럽게 순환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톱니바퀴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조금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앱 개발하는 제품들 굉장히 많죠. BI 솔루션들 많습니다. 챗봇도 많죠. 오토메이트, RPA 솔루션 생각하면 뭐 오토메이션 애니어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들 있죠. 뭐 여러 가지들 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다 각각 있어요. 특정 유명한 벤더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에 맞는 그 소스들이나 규칙들을 지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벤더의 향입니다. 벤더에 맞춰가지고 뭔가 우리를 좀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DT를 위해서는. 근데 지금 이 파워 플랫폼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M365 제품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을 하고 도입할 예정인 고객사가 이 네 가지 제품들을 뭐가 됐든지 간에 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너지가 납니다. 호환성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말할 뭐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뭐 각각에 대해서 파워 앱스를 먼저 도입을 하시던, 파워 BI를 먼저 하시던, 오토메이트만 쓰시던,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만 쓰시던 간에 결국에는 나중에 순서만 달랐지 다 같이 쓸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인 부분, 뭐 업무 생산성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ROI 측면도 그렇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게 파워 플랫폼이다. 그리고 원 사이클로 해서 올인원 제품처럼 함께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파워 플랫폼 쉽다라고 하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해외 쪽에 있었던 VOC를 조금 언급을 해드린 거고, 이제 궁금해하실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이제 요거는 조금 업데이트를 제가 해야 되긴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라인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더 저렴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타사 제품 대비해서.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어, 더 비용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냥 싸다예요. 그래서 타사 제품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노하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파워 플랫폼도 계속해서 빌트인 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좀 중간에 있으셨는데 파워 플랫폼 구성 시 AD 등 기본적인 MS 솔루션 인프라 구성 요소가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으세요. 일단 파워 플랫폼을 구매를 하셨다는 거는 M365를 구매를 하셨다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365를 도입을 하셨으면 당연히 애저 AD 쓰시는 거고요. 거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질문이 보이면 답변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트너 이야기 좀 드릴 건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리서치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티너에서 선정한 엔터프라이즈 로우 코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이 리더 그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터에서도 마찬가지 패턴이고요.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 분야에서 파워 앱스가 이제 리더 분야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파워 플랫폼이 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논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덜 지루하실 거예요. 고객사들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들 그리고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른쪽에 도입 서비스라고 해서 제가 좀 분류를 해놓긴 했습니다. 파워 플랫폼인지 파워 BI인지 애저인지 뭐 이런 것들 쭉 분류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은 장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궁금해하실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뭐 POC나 이런 것들은 일부 검토를 하시고 계시고 뭐 교육기관에서도 일부 POC 하자는 얘기들은 계속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 것은 이제 파워 BI 쪽 서울시청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했던 게 가장 좀 유명하죠. 그거 외에 공공기관에서는 뭐 몇몇 군데가 있는데 아직은 좀 검토 진행 중인 거고요. 수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서울시청이 좀 제일 유명한 레퍼런스일 것 같습니다. 뭐 검토들은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러한 것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3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파워 플랫폼도 제품이 4가지잖아요. 한 가지만 썼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2가지를 썼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3가지, 4가지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시나리오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 케이스라고 정리를 좀 해봤는데, 파워 BI하고 외부 데이터, 그리고 AI 머신러닝을 연계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파워 BI, 그리고 파워 플랫폼, 이 2가지, 특히 뭐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연계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 2가지 정도 고객 사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지 서비스,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하죠. 안면 인식 이런 것들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그래서 안면인식, CCTV에서 내 얼굴을 보면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범죄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판별을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러한 것들과 AI 서비스 그리고 파워 플랫폼이 만났을 때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총 7가지네요. 7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D전자 머신러닝 수율 예측이라고 해서 좀 표현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제가 다 펼쳐놓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이시기 때문에 수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자재, 제조사예요. D전자라고 하는 지금 제가 레퍼런스는 원자재에 대한 수율, 원자재에 대해서 얼마나 구매 비용을 좀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가 좋을까요? 그 볼트가 하나 있다라고 칠게요. 뭐 특정 나사 그 볼트가 하나 있는데 걔를 갖다가 여러 공정들을 하게 되면 볼트를 좀 깎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좀 잘 조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크기도 더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뭐 십자인지 일자인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원자재가 처음 100이라고 했을 때 그 뭐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게 점점 줄어들어요. 깎아 나가면서. 그래서 그러한 잉여품 거기에 대해서 찾은 부분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깎여 나갈지 얼마나 줄어들지에 대한 뭐 예측입니다. 결국에는 뭐 내가 뭐 음식이나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뭐 재료를 저희가 비율이 다 있잖아요. 뭐 물이랑 뭐 식초를 뭐 1대 10으로 한다든지 뭐 9대 2로 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비율에 대한 예측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수율 예측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측 오차율이 한 80% 이상 개선이 되게 되면서 원래는 그 수율에 대한 예측을 하고는 있었지만 AI를 쓰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낭비되는 금액이 한 130억 정도 되셨거든요. 근데 요번에 머신러닝과 수율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되시면서 80% 개선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한 30억 정도의 낭비만 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를 나타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머신러닝 기술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D전자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고 기계 학습을 시켰고요. 계속해서 반복을 시켜서 알고리즘 로직을 적용을 해보니 하지 않았을 때 대비해서 80%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었고 그 결과 약 100억 가까이 세이브를 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베스트 프랙티스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T사라고 해서 파워 BI 플러스 외부 데이터 연기하는 시나리오예요. T사는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하지만 노래방 기계 만드는 그 T사입니다. 뭐 K사하고 T사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노래방 기계 만드는. 그래서 여기는 그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T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날씨에 대한 부분들, 지역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다차원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좀 재미있는 결과를 알게 됐어요. 우선은 그 노래방 매출이 가장 좀 많이 나오는 게 노래방 기계 중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oT 기기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뭐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한 저녁 9시 정도에 코인 노래방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하고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있어서 아이디어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좀 많이 했었고요. 뭘 제안을 드렸냐면 지금 잠깐 그림이 잘 보이시는 않는데 왼쪽 상단에 있는 게 날씨와 그리고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에 대한 그 분석 결과입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뭐 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날도 있었고 흐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사람은 비가 오나 아니면 오지 않거나 뭐 덥거나 덥지 않거나 무조건 발라드를 좋아하더라고요. 장르에서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는 것 뭐 잘 안 보이시는데 여러 가지 그 기호가 다 있으신데 발라드 중에서는 뭐 황윤욱의 포장마차였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굉장히 많이 좀 들으셨던 것 같고 그 밑에는 작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또 하나 인기곡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했고 지금 아까 전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저녁 9시
그리고 코인 노래방 이 두 가지가 단서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좀 유출을 해봤는데 그 시간에 가장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고객은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코인 노래방 많이 안 가보셨죠? 네, 잘 가게 안 되시고 보통 사용하는 연령층이 10대 혹은 20대에서 코인 노래방을 좀 많이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9시면 더더군다나 10대일 것 같아요. 혹은 20대 대학생들이거나. 왜냐하면 학원을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학생들이. 그럼 수학학원 갔다 영어학원 갔다가 뭐 이런 데 갈 때 중간중간에 스트레스 풀로 잠깐 짬날 때 코인 노래방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은 저희가 그분에 대한 연계 분석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할 때 추천곡을 쓱 이렇게 올리면서 띄워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건 파워 BI하고 외부 데이터에 대한 기상청 데이터를 연계해서 했던 분석이었고요. 이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호를 갖다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로직을 저희가 접목을 해드렸고 밑에 있는 것처럼 상권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이제 이러한 분석까지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다 가능했던 이유는 IoT 센서 덕분이었어요. 코인 노래방은 IoT 센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중앙에 집계되어서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파워 BI를 구현을 해드렸고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접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M사입니다. 여긴 여행사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로젝트를 좀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되게 되면서 굉장히 좀 비즈니스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행사에서 하고자 하셨던 거는 뭐 땡땡 투어, 뭐 땡땡 투어 하면서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러한 여행사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셨던 게 상품 가격 예측인데요. 뭐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예전에 포스트 코로나 이전에 보시게 되면 홈쇼핑에서 여러 가지 그 여행 상품들 같은 거 많이 판매하셨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SNS나 뭐 여러 가지 배너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들도 뭐 광고를 굉장히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 M사에서 하고자 했던 거는 상품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상품이라고 하는 거 패키지 상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행 패키지.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뭐 당연히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궁금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검증을 위해서 조언을 얻고자 머신러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 도시 그리고 어떠한 항공편으로 할지 그리고 호텔은 어떻게 할지 요일은 어떻게 할지 일자는 어떻게 할지 각각에 대한 값들이 다 있을 거거든요. 그 값들을 다 입력을 하고 머신러닝을 접목을 하고 알고리즘 로직을 접목을 해서 상품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서는 이제 마진이나 공원이익이 높다고 추정되는 거.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엔 사람의 감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데이터 기반이지만 옛날에 이랬으니까 뭐 내년에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막연한 예측이었어요. 근데 기술을 통해서 애저 머신러닝을 접목을 했고 그 결과 한 82% 정도의 예측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검증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됐고요. 그 결과 우리가 막연하게 감으로만 할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서 같이 뭔가 사업 방향이나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으로 머신러닝을 활용을 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파워 BI하고 파워 앱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적용을 했던 사례입니다. 파워 BI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각화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잘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파워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뭔가 커맨드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창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위에 보면 전송 버튼도 있고요. 저런 식으로 인베디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빌트인이라고 하죠. 그 특정 프레임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기능을. 그래서 그 기능을 넣어서 BI를 보다가 직접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서 호출을 하거나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메일로 알려주는 것까지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게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파워 BI 들어가서 따로 보셔야 되고 입력하는 창도 따로 있으면 따로 들어가서 또 입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메일을 또 따로 쓰셔야 되고 총 세 가지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근데 지금 이 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데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는 거, 조회하고 모니터링 하는 거 포함되어 있고 입력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해서 또 하나의 입력 창을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입력된 결과를 가지고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플로우까지 메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까지 연기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플랫폼은 약간 이러한 형태로 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가 일원화된 업무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또 마찬가지 D전자 사례이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서버 그리고 파워 플랫폼을 연계해서 팀즈를 통해서 호출해주는 플로우를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뭐 텍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는 승인원 관리라고 하는 플로우가 하나 있었는데요. 파트너사 관리하는 하나의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파트너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수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너무 좀 불필요하고 힘들다 보니까 자동화하고 싶은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겨났고요. 어떻게 했냐면 파이썬 랭귀지를 통해서 보통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랭귀지로 파이썬이나 R 같은 언어들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파이썬을 통해서 웹 크롤링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 말이 좀 어려우신데 웹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웹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긁어 모아서 하나의 DB로 모아놨고요. 그 모은 DB를 SQL DB에다가 축적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워 플랫폼 시나리오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입력하는 역할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쭉 플로우를 태워가지고 팀즈를 통해서 양식을 업로드하는 로직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담당자가 메일을 발송해서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메일을 발송하고 팀즈에서 알림 창이 나타나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라는 것들을 호출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던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때문에도 좀 유명한 어떻게 보면 백신 개발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T사라고 좀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T사 같은 경우에는 파워 앱스를 통해서 셀프로 개발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옆에서 해커톤 비슷하게 어시스트를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을 직접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개발사에서 사실은 원래 대신 만들어줬던 업무 패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 앱스를 통해서는 스스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해드린 게 컨설팅하고 교육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에서는 직접 실무단에서 IT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개발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 했냐면 영업사원분들이 본인의 고객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것들을 보통 확인을 하려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드민 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잖아요. 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드민 분들은 각각에 대한 세일즈 리드 건들을 영업사원한테 매칭을 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플로우들을 태우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업무 로직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파워 앱스를 통해서 직접 개발을 해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했다라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피스 365 그리고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쭉 연계한 시나리오인데요. 오피스 365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래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 오피스 제품으로 치면 프로젝트 같은 거의 좀 라이트 버전인데 그 부분이 좀 쓰기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는 보통 WBS나 간트 차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프로젝트 관리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파워 플랫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생겼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좀 개발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플래너를 통해서 원래 수동 입력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불편하다 하셔서 그냥 웹상에서 입력할 수 있는 폼 자체를 파워 앱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플래너에 입력하는 게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만 더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팀즈에서 붙이게 되면 파워 BI로 간트 차트나 WBS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OCR 같은 것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S전자이고요. 여기서 했던 것들은 OCR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광학에 대한 레코그나이제이션이니까 여러 가지 인지하는 것들, 뭐 약간 이런 부분인데 그냥 바코드 생각하시면 돼요. 바코드. 저희가 바코드 찍죠. 요즘에 뭐 식당 같은 거 가실 때도 바코드 입력하시면 그거 인지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이터들 다 축적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송장인데요. 송장을 텍스트로 추출을 해냈고요. 이거 일일이 사람이 다 원래 치잖아요. 엑셀이나 뭐 어떤 시스템에 입력을 하시는데 그걸 제이슨으로 해서 저희가 추출을 해내서 이렇게 뽑아냈고 그 뽑아낸 결과를 파워 앱스를 통해서 UI로 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구매 관리 인보이스 매핑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만들어서 파워 앱스로 이렇게 버튼들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매칭 키값 같은 것들을 보고 매칭이 되지 않은 항목들은 AI를 연계해서 커스텀 학습을 시킵니다. 또 만약에 매칭이 안 됐던 것들은 다시 한번 뭐 되지 않았으면은 뭐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D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했었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해 보이시죠?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내에서도 이렇게 텍스트를 추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그 결과 값들, 지금 빨간 색깔로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텍스트고요. 이 부분을 추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뽑아내고 학습 처리, 여기서 학습은 머신러닝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상태 값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승인 플로우까지 태워가지고 완료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그룹이고요. 여기는 패션 쪽을 하고 있는 뭐 옷 만드는 제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패션 쪽이었는데 여러 가지 매장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매장에는 항상 있는 게 CCTV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CCTV에서 저희가 애저의 코그니티브 서비스, 안면 인식 서비스들을 매칭해서 어떻게 DT를 구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POC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코그니티브 서비스의 페이스 API를 통해서 CCTV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VIP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CCTV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매대 앞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었는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를 열선 같은 걸로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CCTV 기능에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게 히트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장의 히트맵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매대 앞에서 어떤 손님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머물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지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VIP에 대한 구분 그리고 그 매장 직원이 VIP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좀 더 충성 고객들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출을 좀 증대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제안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 로드맵입니다. 뭐 이 로드맵을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방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프레미스도 일부 가능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클라우드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공공기관이나 약간 이런 측면에서 금융 쪽이나 학교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경험이 많지만 온프레미스를 당연히 선호를 하세요. 근데 왜 클라우드를 써야 될까요? 라고 제시를 하는 세일즈 포인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온프레미스는 일단 가능은 하죠. 하지만 모든 게 다 돈입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슈퍼컴퓨터 구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라우드에서는 덩치가 큰 공용 클라우드 기업에서 이미 다 구현을 해놓고 조금씩 돈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사스 형태로 또는 파스 형태로 또는 이아스 형태로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하죠. 해주는 형태인데 기업 내에서 이걸 다 도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VDI만 예를 들어도 기업 내에서 이거를 장비 도입하시고 뭐 기타 등등 하시고 하려면은 수억 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뭐 VDI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든지
뭐 VDI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AI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머신러닝 분석하시고 딥러닝까지 연계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만큼 특정 기간에 잠깐 쓰고 치고 빠지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리소스를 스케줄을 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착각하시는 부분이 클라우드는 무조건 비싸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애저나 뭐 M365는 좀 다르겠지만 애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별로 배치 스케줄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업무 시간에만 그 해당 부분이 서비스하고 업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서비스된 부분을 풀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러한 형태로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최적화 작업은 뭐 이건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라이센스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파워 플랫폼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영역이 맞고요. 근데 당연히 온프레미스만 가지고 하기에는 제약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파워 플랫폼도 M365 라인업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장표 하나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했었던 스텝들을 살펴보게 되면 뭐 파워 BI를 주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업 내에서는 막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런 데이터 있어요. 이걸로 좀 뭐 파워 BI나 셀프 BI 같은 거 해보고 싶은데 뭐 POC 할 수 있을까요? 파일럿 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할 수 있을까요? 시작은 그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려요. 그럼 괜찮네요. 뭐 이렇게 좀 피드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BI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보여주는 거 말고 이게 시스템에도 이 BI 값을 뭐 메일로 바로 좀 날려줄 수 있나요? 혹은 BI 대시보드 안에서 뭔가 입력할 수 있는 창 같은 거를 더 추가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뭐 인지라든지 액션 같은 것들, 파워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 뭐 로직 앱스 같은 그런 것들이 그 다음으로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는 거, 두 번째는 뭔가 액션 하는 것들, 그리고 대부분 다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장기 플랜으로 생각하시는 AI 쪽, 그리고 머신러닝 쪽을 마지막으로 좀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DT가 추진되고 있고 페이지 2 정도까지 가신 고객들은 바로 AI부터 도입을 하시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BI를 먼저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앱스나 파워 오토메이트를 제안을 하고 마지막에 AI 제안한다. 이거는 뭐 완전히 정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뭐 쭉 해왔던 업무 패턴들은 좀 그렇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 세일즈 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좀 끝이 났습니다.